안녕하십니까. 화이통방송의 문용호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오늘도 조금 후덕지근한 그런 날씨인데 바람은 조금 좀 불어서 조금 낫긴 합니다만 이제 5월 여름, 5월의 어떤 그런 그 기분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87년에 그 올림픽 요트 경기가 개최되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을 경비하는 88 서울올림픽 그 189 지구대장 경비대장 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아시안 게임에 이어서 프레올림픽, 그 다음에 이제 88 올림픽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87년에 김현희 칼리 폭발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칵 뒤집어졌죠. 그것이 이제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하나의 공작의 일환으로 거행됐다는 그런 걸 이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삼엄하게 이제 경비를 강화했는데, 원래 이제 요트 경기장은 건설할 때부터 거기가 허벌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완전히 철책을 둘러쓰고 수중에도 혹시 침투를 할까봐 밑에 이렇게 이 철책을 내려가지고 하는 그런 이 장치를 해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출입 12개의 경비 시설을 이제 중간중간에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경비를 하면서 통로를 하나만 이제 정문 출입 통로만 하나만 통행을 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거기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아이디 카드를 발급을 다 했습니다. 발급할 때는 그 당시에만 해도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엄중하게 해서 만일에 좀 불순한 어떤 의도가 이 기록이 있다든지 뭐 이랬을 때는 취소를 못하게 통제를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통행하는데 제한을 많이 받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요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계셔가지고 요트 하는 그런 소유주들 이런 분들은 이제 별도로 통행을 이제 허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인들은 이제 거의 못 들어오는 거고, 요트 하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많이 친하게 이제 지냈죠. 요트 하는 분들은 이제 수시로 수리를 하러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 요트는 그냥 정박만 해놔서는 아니고 뭐 태풍이 분다든지 뭐 기상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늘 와서 챙겨봐야 됩니다. 그게 막 흔들리면서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를 또 해야 되거든요. 이제 요트 경기장 계류장에서는 계류만 허가를 하는 거지 허용을 하는 거지 그걸 관리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입을 하게 좀 돼 있죠. 계류장이라는 말이 조금은 낯설 거예요. 계류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배라든지 이런 선박들을 선박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생소한 묘박지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 항에 보면은 남항에 보면은 영도와 서구 암남동 사이에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도에서 아마 신여울 마을이라든지 이런데 관광 가신 분들은 그 앞에 이렇게 바다에 보면은 큰 대형 배들이 많이 정박해 있는 걸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묘박지, 배들이 다음 행선지로 가거나 아니면 또 항구로 들어와서 짐을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는다든지 뭐 이런 일정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기 상태로 배에서 그냥 시동을 걸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대기하는 그런 장소를 묘박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대기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트 동호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심이 되는 분들은 그 당시 올림픽 조직위원회 직원들입니다. 물론 이제 자체 직원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각 기관에서 파견돼 가지고 나온 그런 분들입니다.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최우수 자원들을 뽑아 가지고 거기에 근무를 하게 했죠. 그래서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경기하는 심판 이런 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요트 협회 이런 데에서의 그 지도하는 이런 분들 또 뭐 이런 그런 그다음에 이제 요트 경기를 국제 경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심판진들이 와서 그 시설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요트 같은 경우는 그 바다에다가 부표를 띄워가지고 삼각으로 해서 부표를 다시 돌고 하는 그 이 범선으로 그래서 누가 빨리 돌아오는지 뭐 이렇게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규격에 맞게끔 설치했는지 이런 또그 국제 심판관들이라든지 판정관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된다거나 기타 등등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관련 행사들이 뭐 예술 행사도 있고 실적으로 또 세미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회의 진행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 그런 분들이 관련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통역하는 분들, 자원봉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드나들게 돼 있죠. 그런 분들 다 아이디 카드를 이제 발급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문에 통제를 하면 아무도 못 오죠. 일부에서는 이제 아이디 카드를 갖고 오지 못했다든지 했을 때는 바로 통제를 하게 못 들어오고 뭐 다음에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불가피한 경우는 또 제가 가서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들어보는 이 정도로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도가 높아가지고 굉장히 그 삼엄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국정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안기부였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이 보안기관에서 또 점검을 하고 또 경찰 쪽에서 경찰국이라든지 치안본부 그 당시에는 근데서도 이제 중간 점검을 해가지고 좀 허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또 중간에 불시 또 훈련도 하기도 해서 이 침투도 한번 해가지고 뚫리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해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거기 하다 보니까 일과 시간 외에는 이제 거진 다 퇴장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일부 사람들은 그 이 선주라든지 불가피하게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그 요트에 남아 있어야 되고 이런 분들은 이제 남아서 일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도 이제 가끔씩 이제 심심하고 하니까 놀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는 매일 똑같은 그런 반복되는 어떤 경비 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단순합니다. 그다음에 뭐 거기 대장이 할 일은 그 대원들이 잘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 하고 우리 조직위원회에 회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경찰국이라든지 해운대 경찰서에 이제 배속이 저희가 되어 있었는데 회의가 있거나 이럴 때는 이제 가거나 내지는 또 VIP라든가 이런 관계관들이 와서 했을 때 브리핑을 한다든지 뭐 이런 준비를 하는 게 이제 업무이기 때문에 단순해. 그러면 이제 저녁 때 같은 데는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강당이잖아요. 또 그쪽에 우리 이 부대는 그 외곽에 그 이 임시 막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컨텐츠 막사로 컨텐츠 그 막사 컨텐츠 그 돼 있어가지고 그 아무 지금 외롭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녁 때 되면 이제 수련실을 돌면서 그 안에 보면 요트 경기장에 저쪽 그 입구 쪽에 그 바다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이 이제 이렇게 네모형으로 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렇게 잡어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잡어 저녁 때 가면 넣기만 하면은 뭐 금방 뭐 한 콜라씩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가서 소주도 먹기도 하고 이래가 그 다음에 또 그 숭어철이 되면요 봄에 숭어가 이쪽이 이제 그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수영강 쪽으로 많이 들어오다가 이쪽으로 또 많이 들어와가 요트 경기장 안에도 숭어가 그렇게 많아요. 숭어는 민물하고 이 바닷물하고 같이 겹치는 그런 데에서 살고 숭어는 시력이 엄청나게 그 약합니다. 눈이 멀었다고 볼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그 촉각이나 이런 걸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훌치기라고 해서 이렇게 그 낚싯바늘 고기를 안 끌고 탁 훌쳐서 이렇게 바늘 넣고 탁 쳐가지고 코를 끼는 그런 낚시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숭어 되게 맛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엮어서 낚아가지고 저녁 때 이제 먹고 뭐 이렇게 재미도 많이 느꼈죠. 그러고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요트 동료들하고 낮에 같은 데 이렇게 많이 어울리게 되니까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궁금했던 거 그 덕분에 요트에 관해서도 많이 알았죠. 요트가 저는 뭐 그 그리스라든가 이런데 스페인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프랑스라든지 이런 쪽 이탈리아나 뭐 이런 데 보면 유럽에 그 스웨덴 호화 유람선 호화 요트 뭐 층부가 높고 뭐 이런 걸로만 사실 상담을 했는데
실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은요, 경기용입니다. 경기용. 원래 오리지널의 그런 요트 개념이 요트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요트라는 개념은 범선, 바람으로 가는 그런 것을 요트라고 하죠. 범선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은 경기용이 대부분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 인원도 제한테 한 10명 이내밖에 못 들어가는, 대부분 커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게 잘못 알려져 가지고 뭐 호화 요트니 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그 호화 타셨을 때도 굉장히 그 조그만 거 타신 건데 그걸 뭐 막 뭐 엄청나게 크게 호화 요트인 것처럼 이렇게 그 호도를 해가지고 근육을 치른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주 친해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좀 알기도 하고 궁금증이 있으니까 또 뭐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요트 협회 관계자들하고도 이제 많이 접촉하면서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도 알기도 하고 참 재미가 있었죠. 그리고 요트 그 모양도 멋있고 요트 그 이 복장이라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그 당시에만 해도 막 신기할 정도로 멋있었어요. 그다음에 막 시커멓게 타고 막 이런 것도 좀 야성미가 넘치기도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요트 선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바닷물 짠물에 거기에서 늘 있어야 되고 막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뭐 핑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돈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타는 요트 이렇게 돼가 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막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 선크림 바르도 안 되고 할 정도로 막 시커머니 뭐 아프리카 그 이 흑인처럼 말이 시커머니 그래가 늘 그 고생을 많이 하고 열에 막 그 지쳐가 열에 더위 먹어가지고 고생도 하고 또 이제 이 빛이 바닷물이 반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또 이 시력이나 이런데 굉장히 치명적인 피부라든지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트하는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서 마찬가지 자외선이 막 비치기 때문에 반드시 선글라스를 끼고 나가는 게 상식입니다. 그게 멋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쳐다볼 수가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해가 재밌게 놀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울렸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뭐 저를 이제 굉장히 그 좋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이제 거기 남아서 술도 좀 하고 뭐 같이 또 집에 데리고 가기도 했는데 한 분이 이제 그 남천 비치에 사셨어요. 거기에 오너 요트 갖고 계신 분의 그분 오너는 아니었는데 아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주요 그 유럽 쪽에 이 선용 그 어떤 그 유럽 관련해가 그게 아마 베셀인지 모르겠어요. 베셀일 거예요. 거기에 회사에 지사장인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뭐 영어도 잘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분인데 그 당시에 남선비치 사였어요. 남선비치가 굉장히 그때는 부유층들이 많이 살았던 데거든요. 그 영화에 나오는 네 서장 남천동에 살제 뭐 나 어저께 술도 같이 먹고 막 그게 거기가 거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기가 관사촌이라고 할 정도로 여기에 부산에 이제 이 기관장들 뭐 검사장이라든지 법원장이라든지 뭐 세관장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막 이쪽에 받으면은 항공청장 뭐 국토관리청 대부분 거기다가 관사를 얻었어요. 또 자기들도 은행들도 거기 은행 그 전속 관사도 거기 있을 정도로 별도로 자기들 져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융이라든지 뭐 모든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쪽에 서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천 비치 요즘에는 이제 재개발로 유명해진 그런 데가 굉장히 부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산 사람들도 그 당시 아파트 문화가 없이 이제 그 당시에는 저택에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서대신동이라든지 동대신동이라든지 뭐 이런데 저쪽에 뭐 그 남산동 이런데 이제 그 많이 살고 그다음에 저기 초업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뭐 몇백 평씩 되는 저택 거기에 이제 살 분들이 일부가 이제 거기 나와서 이제 새로운 것도 그 아파트만 하니까 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계신 분이 초청을 해서 이제 가서 이제 뭐 식사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우리 친해졌죠 많이. 그래 이제 그 가족들하고 친해지고 하니까 물론 노트하는 분들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 많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모님이 유심히 저를 이제 관찰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좋게 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살짝 이제 물어보는 게 은근히 제가 볼 때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가족 관계 이런 것도 물어보고 나중에 이제 혼자 그 뭐
애인 있냐고 이제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없다고 그 정도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반색을 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그 저기 우리 그 저 조카가 있는데 서울 사는 한번 소개시켜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 저는 이제 좋았죠. 그 반가워가지고 좋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저기 티켓 달라고 이제 쫄랐죠 이제.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 집안도 자기 그 당시 광선인가 뭘 해가 굉장히 크게 했는 것 같아요 하고 아버지가 그다음에 뭐 선대부터 아마 좀 있는 집안으로 내려오는데 그 할머니가 뭐 그 나름대로 그 마님 역할을 했는 것 같더라고. 아들한테 광산 밀려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옛날 광산 일제 때릴 때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자기 그 조카도 약대 나와가지고 그래 조금 지금 약국은 안 하는데 이제 쉬고 있고 뭐 되게 마음도 착하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쭉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슬쩍 던지는 얘기가 근데 착한데 이제 운동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집안에서도 좀 걱정도 약간 하고 귀찮게 적이 있다 이렇게 슬쩍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운동 그게 그냥 일반 운동인 줄 알고 운동하면 뭐 몸도 좋아지고 좋은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데모를 조금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막그 전혀 그 손발을 완전히 끊고 있지만 옛날에 약간 그런 적이 있어서 좀 할머니가 속을 썩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슬쩍.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세대 때는 80년대 뭐 운동권들도 많이 있었고 뭐 저희 시대 대부분 그런 시대고 뭐 그러니까 그 뭐 가서 돌 한번 대학 가가지고 안 들은 좋은 사람 있습니까 다들. 그 당시엔 동명휴학이든지 뭐니 매일 그 사실 우리 베이비 부모 이후 세대들이 공부를 안 했습니다. 맨날 휴학하고 말이지 휴교령 내려가지고 가포 비상에 미루는 바람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 됐어요. 공부 뭐 4년 다녀봤자 마지막 뭐 한 1, 2년 다녔을까? 그것도 뭐 그냥 시험도 안 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뭐 그러려니 하고 뭐 그 대술장이 생각하고 그건 별거냐 이렇게 했더니 큰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소개시켜 달라고 했죠. 그래 이제 자기 때 의도를 딱 확인하고 난 뒤에는 아마 이제 그 사모님이 그 우리 노마님한테 아마 전화를 했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고 쭉 했는데 한번 우리 조카 소개를 한번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할머니가 딱 다 들어보더니 되게 좋아하신 거예요. 왜? 자기 이제 그 손녀가 운동권 골수인데 그걸 막는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의 정성 너무 사랑하는 그 손녀였기 때문에 큰 손녀. 그래서 정성으로 마음이 돌려져 가지고 돌아온 탕아처럼 돌아와서 지금 마음을 잡고 그렇게 있는데 경찰관 같으면은 경찰 간부니까 연결해도 그 문제가 없겠다. 오히려 맨날 사찰도 오고 막 이랬었는데 거기다 갖다 맡겨놓으면 더 편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한번 해봐라 하고 이제 그 대신 얘기는 너무 자세하지 말고 그냥 슬쩍 그렇게 해서 처음에 거부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날짜가 정해서 그러면서 이제 전화번호를 그 당시에만 해도 좀 약간 새로운 방법이 있는데 서로 전화만 주고 서로 장소 어느 날짜 조금 더 편한 날짜를 중간에 알려 준 거지. 그래서 이제 날짜를 정했어요. 뭐 나한테 전화를 하라고 그래가 내가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그래 시간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서울에서 이제 부산 일부러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때를 정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장소를 잡았는데 그 당시에는 80년대 중반이니까요. 후반이니까 그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이 굉장히 그 좀 전원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었고요. 거기 칠성횟집이나 이런 것도 조그만 나지막한 그런 게 있었고 뭐 저쪽 지금 새로운 아파트 저 있는 저쪽에 밀락동 거기에는 성창 목재라고 해서 목재만 잔뜩 거기에 써 있었지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그쪽 산 거기는 백산 거기는 여기 그 통제구역이라서 군 부대들이 초소가 오고 있어가지고 전체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거기 강한 해수장 외에는 통제구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80년대 초부터 이 카페 문화 이런 게 이제 그 들어서 가지고 완전히 선지 문화죠. 우리 듣도 못했던 카페 그런 게 이제 해서 고급 술집들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양식, 양식 이런 것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유행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장밋빛 인생 라피앙 로제라고 장밋빛 인생이라는 그 이 양식집이 있었어요. 그 입구에 광안리수전이 그거가 제일 좋은 그 있습니다. 건물도 뭐 이렇게 동그랗게 도명으로 해가지고 아주 멋있는 그 서양식 거라서 건물도 유명했을 뿐 아니라 가면 이제 뭐 양식하니까 엄청 좋아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엔 대부분 그 서면이나 미화당에 가서 이제 약속을 하는데 서면에도 그 복개천 거기 가면은 그 경양식 하는 거 유명한 데 있어요. 거기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 태화 그 극장 거기서 서면에서 가면은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제 나 아니면은 그 태화극장 태화백화점 맞은편에 거기가 모르겠어 어디 거기에 그 저기 그 경양식집이 있는데 거기서 많이 만나가지고 복개천 옆에 이렇게 다시 또 있죠. 작곡 장소를 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제 이 광복동에는 미화당 백화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무조건 다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제 명주산도 가고 뭐 이렇게 하고 국제시장도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또 거기에 그 저기 또 영화 구경 거기에 그 영화 그 저기가 극장들이 많았으니까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조금 뭐 좀 낸다고 비싼데 그 경연식을 딱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참 있다가 와요 여자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만났죠. 키가 크고 똘씬한 사람이 딱 앉았는데 얼굴은 별로였어요. 완전히 화장기 하나도 없이. 툭 앉더니 이제 자기가 아이고 저 누구냐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이 문용우라고 그랬더니 이제 예, 저 소개받은 누구입니다. 그래서 예, 앉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했더니 제가 앉더니 그래 차를 한 잔 이제 그 주스 한 잔 딱 마시더만 저에 대해서 좀 알고 오셨나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너뭐 부친이 뭐 광산업하고 뭐 그 또 운동 좀 하신다고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웃으면서 했더니 자기가 딱 하는 얘기가 참 살다 보니까 참 희한한 그 경험을 한다. 자기는 아주 지독히 싫어했던 경찰이었었는데 경찰하고 데이트한다는 게 상상도 못했었는데 참 너무 자기는 꿈을 생각했던 일이 터져가지고 저 황당하다. 참 내 앞에 있는 분이 경찰이 일하는 게 아주 실감이 안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참 얘기를 이전에 하더니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거기 마치고 식사도 하고 이제 그 강한리 해수욕장 거기 돌면서 이제 저녁 늦게까지 그 데이트했습니다. 그 바로 집이 거기서 바로 뭐 몇백 미터밖에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쪽 해운대 관사로 이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와야죠. 3시 타고 한 20분 정도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 저 하고 그 계속 사귀고 싶다 그러면은 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난 뒤에 그렇게 이후에 애프터도 하고 좀 그렇게 깊이 새겼으면 좋겠다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뭐 그렇게 알았다고 이제 하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 그 사람하고 얘기를 쭉 해보니까 굉장히 그 사람이 담백하고 맑아요. 되게 맑고 상당히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치른 건 아니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며칠 있다가 이제 또 전화를 내가 좀 뭐 이렇게 하게 됐는데 마침 이제 그 반색을 딱 하면서 이제 묻더라고. 어땠었냐고. 그래서 뭐 괜찮았다. 근데 뭐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조카가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래 그 무슨 사연이 좀 있습니까? 했더니 이제 그녀가 그 여자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는 거예요. 그 알고 봤더니 그분 그 유명 대학의 골수 운동권이었어요. 약대 출신인데 약대에 들어가서 완전 골수 그 운동권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입학하자마자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 게 맨날 보면 뭐 떡 좀 해달라고 해서 떡을 한 시로 해가지고 해주면은 그거 짐고 내가 가져가가지고는 지게 지고 나가서는 홀랑 갖다 주고 그것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맨날 해달라고 그러고 뭐 용돈도 좀 평상시 별로 많이 가져가지 않는데 달라고 그래가 덤벅하면 갖다 딱 쓰고 또 달라고 하고 옷도 좋은 거 입고 가면 또 훌라딱 벗어가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좀 이상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한 2학년 뭐 이렇게 넘어서 한 보니까 뭐 한 몇 년 그렇게 했는데 3학년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운동권 골수 그게 이제 저희가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시국 사건이 터졌어요. 그 대학 안에서 대학 그 관련돼가 운동권 그쪽이 주동이 돼가지고 점거 사건인가 아마 그 뭐 불나고 뭐 어쨌든 여러 그런 방화 사건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주동자로 몰려가지고 그래서 3년형을 그거 받았어요. 3년형. 그래서 복역을 3년 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엄청나게 그 손녀를 굉장히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장손녀기도 하고 머리도 좋고 뭐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정신이 나갈 정도로 혼절을 해서 어쩐 이런 일이 있었냐 깜짝 놀랐죠. 이제 갑자기 알으니까. 그날부터 재판 시작할 때해서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면회를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 이 교도소에서는 유명하다고 그래요. 할머니가.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매일 가서. 그게 이제 이 친구가 거기서 3년 살면서 나오면서 할머니가 설득을 했죠. 이제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마음을 돌이키고 운동권을 발길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그 뒤 오더라도 막 연락도 오고 많이 괴롭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괴로워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이제 그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할머니 때문에 그러고 완전히 자기도 마음을 먹고 이제 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잡고 했으니까 이 분들도 이제 그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그만 지금 그렇게 하고 오히려 경찰관 쪽에다 이렇게 하면은 그 뭐 더 든든하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할머니는 어쨌든 저기 그 자기 이 손자 사이를 얻으면은 자기 뭐 돈도 있고 얘 또 약사에 이 능력도 있고 하니까 뭐 누구도 오더라도 빨리 취직 보내 정착을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계산해서 이제 그런 걸 추진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경찰관 간부라는 게 더 좋아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아주 여장부 스타일이라서 이제 그런 걸 지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처음에는 이제 뭐 얘기를 그 사람 상처를 줄 필요가 뭐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그 사람 얘기를 쭉 해보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이제 마지못해 할머니 설득을 하니까 할머니한테는 이제 죄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 이제 내려와서 부산 내려와서 있으면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이제 그거를 탁 듣고서 제가 생각을 깊게 했죠. 이제 모든 걸 자기도 이제 얘기 들었으니까요. 자기는 이제 처분을 바라는 거죠. 혹시 이제 그분도 상당히 착한 게 그냥 이렇게 속이고 뭐 해도 뭐 어떻게 모르잖아요, 저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얘기를 솔직하게 하고 내를 배려한 거죠, 그 아가씨는. 경찰관인데 혹시 자기 때문에 신세를 망친다 생각을 하니까 할머니는 잘 모르지만 자기는 알잖아요,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기 전과 운동한 거하고 운동권 이 자체 이 3년 징역 살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하고 이제 와서 고민을 했죠. 그 당시에 이제 허준영 청장이라 경찰청장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외무고시 출신인데 홍콩 주재관 하다가 외무고시 합격해가지고 경찰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을 들어오면은 연수를 6개월 동안 받아야 되는데 저희하고 같이 받았어요. 경보부장 33기하고 84년도에. 그래서 이제 같이 준 회원이었죠, 동기. 근데 마침 남부경찰서에 같이 발령을 받고 저는 이제 외근주임을 첫 발령 받고 그분은 대법과정을 받았어요. 경정으로 이제 특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후덕하고 사람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인품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이제 형으로 52년생이거든요. 형 11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형 그 8살 아니지 9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형으로 가서 찾아가서 뭐 있으면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이제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또 그다음에 그 삼익타워
남천 비치 옆에 거기서 같이 저하고 살았어요. 같은 동이나 동은 아닌데 옆 동인데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물었죠. 사실은 이런 그 대상을 만났다. 근데 어찌해야 되겠노 했더니 하는 얘기가 상당히 그건 고려를 해봐라. 왜냐면은 지금 당신이 만약에 그렇게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직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직업을 관둘 수도 있다. 관둬야 될 입장도 있을 수가 있다. 또 그렇게 하고 지금은 그게 빠른딱지가 붙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되면은 아주 가시밭길을 걸어야 될 거다. 공직은 아마 출세는 포기해야 될 거다. 내가 볼 때는 내가 당신을 아끼는데 뭐 다른 길도 있는데 왜 꼭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있나? 그 사람하고 그냥 축 빠졌나? 그런 건 아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발을 빼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발을 그만 정리를 했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조금 그렇다 얘기하니까 거기서도 이제 뭐 자기들 사정을 뻔히 알기 때문에 알았다고 해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그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경찰관과 운동권 경찰 간부하고의 그런 그 데이트 연애가 생각지 못한 인연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사랑이었지만 참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올렸더니 글을 페이스북에 그 사람하고 왜 안 한 게 다행이지 않냐. 뭐 아이고 뭐 잘했다. 이제 그래야 뭐 지금 또 새로운 부인도 만나고 좋은 가정을 꾸렸을 거 아니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DJ나 이런 사람들이 야권에 있을 때 야당 저기 있었는데 대통령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블랙 리스트에 올라가지고 DJ를 완전히 불순 그런 그 세력으로 보고 그랬던 시기입니다. 막상 대통령이 돼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하면서 운동권들이 더 출세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그다음에 이제 내가 볼 때는 결혼했다 그러면은 약사기 때문에 먹여살이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려치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때려치고 하고 싶어도 사실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또 새롭게 또 변화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은 본이 그 의료구 하더라도 돈 벌 생각은 별로 없고 집에서 아마 의료봉사 이런 걸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아마 어디 이런 의료촌이나 이런 데 가서 같이 있을지도 모르고 아프리카를 가 있었는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죠. 사실 운명은 모릅니다. 앞으로도 또 모르겠고 어쨌든 저한테는 상당히 새로운 경험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이통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화이통!